네, 그 3,500여 건이 접수된 가운데서 이 18분의 최종 후보는 어제까지 일주일간 진행된 본선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서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이 온라인 국민투표에는 2만 4천여 분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분들께도 대단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18분을 모셨는데요. 이 본선 진출자 가운데서 특별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못하신 분이 계셔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남북 공동 역사교과서 추진을 제안한 안재왕 씨가 독일에서 유학 중인 관계로 어머님 김정수님께서 참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제안한 이라나 씨는 얼마 전에 불행한 사고를 당했죠. 유명을 달리하신 고 김주영님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건강이 많이 악화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활동가 동료인 이형숙 씨께서 이렇게 대신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18분이 이렇게 같이 후보님을 감싸니까 이 국민명령 1호로 뭔가 압박하는 느낌이 좀 나죠?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후보님이. 그것도 가운데에 딱 두고 양쪽으로 내 명령을 들어라 이러고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저희의 네. 출범식은 사실은 시인의 신앙송도 있었고 네. 비보이의 공연도 있었는데 그 무엇보다도 이 중심은 바로 이 국민들이 제안하는 직접 이 제안을 정책을 국민명령 1호로 선택하시는 이 후보의 모습을 보시는 데 있겠습니다. 네. 본선 진출자 먼저 말씀을 좀 나눠보겠는데요. 여기 이 남북 공동 역사 교과서 추진을 제안한 이 안재왕 씨를 대신해서 안재왕 씨 어머님이 나와 계십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좀 사연이 남다르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먼저 우리 아들이 이거 제안한 거를 저는 몰랐어요. 10월 27일 날 밤에 12시 5분경에 전화가 왔어요. 아이는 스마트폰이 없거든요. 저도 아이 얼굴을 그때 동영상을 통해서 처음 봤고요. 근데 처음에는 무슨 제안인지 저도 어리둥절해가지고 몰랐었는데 아들 얼굴 보는 그 기쁨에 무슨 내용을 하는지도 처음에는 모르고 그 다음부터 계속 듣고 다른 분들 제안도 보고 하다가 다른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국민명령이 뭔지 알게 됐고 또 문재인 후보가 무슨 정책을 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같이 아줌마들이 맨날 다른 일에 몰두했었는데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제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이렇게 잠자던 유권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도 왔지만 앞으로 그런 분들한테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분은 어떤 분이고 국민명령의 그 참신한 아이디어로 서민들과 다가왔던 소통하는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믿어도 되겠다. 그리고 그런 분을 투표를 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생겨서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아들 덕분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이게 사실 부모님 설득하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그 안재영 씨는 정말 잘 네. 확실하게 설득을 하신 것 같아요. 탁현민 씨도 국민명령 1호에 제안을 하셨으면 아버님이 넘어오셨을 텐데. 아니 저희 아버지는 제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문화부 장관을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찍기로 하셨어요. 네. 이거 농담입니다, 네. 기자분들. 그 아들 잘 두셨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정말 좋은 대통령을 두시게 될 겁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 낳기 너무 겁난다. 젊은 부부들 많잖아요. 아이 키우는데 절대 동감할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을 확대하자. 이런 제안인데요. 곽은혜 씨, 나와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제안을 생각하시게 됐어요? 예, 제가 지금 아기가 19개월 된 이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현재 주사를 태어나서 이제 돌까지 1년 정도 맞았던 비용이 1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그 100만 원이 보건소에 가서 맞으면 무료인 것은 보건소에서 가서 맞고 또 약값이 싼 병원을 찾아가서 맞은 것이 이제 10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이제 동네 소아과에서 맞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데 이제 선택 사항이다 보니까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아기들 건강을 위한 거고 또 건강하게 키우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나라에서 좀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기들 엄마의 생각을 대변하고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0만 원씩 들어요, 그렇게? 네, 저는 이제 전략하는 코스로 밟아서 한 1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냥 일반 병원에서 맞으면 한 100만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 들어갑니다. 네. 엄청나네요, 진짜. 나라에서 해줘야겠네요. 네, 저희 후보께서도 그 부분을 많이 파악하고 계시고 정책에 이미 반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안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질문 시간제 어떤 내용인지 참 궁금한데요. 제 옆에 계신 노승유 씨, 예선 심사에서 참신성 심사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하시게 됐나요? 최근에 영국의 의회를 한번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 회기 중에 수상이 의회에 출석을 해서 매주 30분 동안 그런 야당 의원들의 그런 질문을 받고 반드시 응답해야 되는 그런 질문 시간제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통령제는 의회가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하고 의회가 대통령 간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난 정부 같은 경우, 이번 정부,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통령과 의회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에 힘과 머리를 앞세운 그런 대화 타협에 실종된 그런 반대 목소리가 억눌린 그런 뭔가 제대로 대화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좀 제도적으로라도 이제 대통령과 의회 간의 어떤 소통과 이제 대화 타협을 좀 강제할 수도 있고 또 국민들로 뭔가 그런 국가의 우리 국민들의 삶의 중요한 정책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어떤 목소리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제 민주적 정당성을 얻고 이제 승복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거를 이제 제도화하고자 그런 제도를 주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럼 상대당이나 상대 정치 세력에 무조건 응답해야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제도인 건가요? 그렇죠. 보통 영국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매 주마다 하기 때문에 회기 중에 그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정책들을 이제 보통 야당 대표가 이제 수상에게 질문하면 이제 그에 대한 응답에 대한 이제 보충 질문을 하는 식으로 이제 토론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제 국민들은 그 과정을 30분의 정도의 그 질문 시간 과정에서 모든 게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식의 논리로 부닥치는가. 그런 거 우리는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제도이긴 한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는 꼭 네. 필요한 그런 제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또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직접 일자리 특위 위원장 맡으시고 열심히 뛰고 계신데 일자리와 관련한 제안도 하나 있었어요. 이공계 그리고 과학기술인들의 일자리 안정성 증대 이런 제목으로 정책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이지연 씨죠. 예, 제가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 분야도 많은데 이공계와 과학기술인들의 일자리 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왜 이런 제안을 하게 되셨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BK21 사업이나 외국 유학 확대 같은 경우들로 인해서 석박사급 인력을 포함해서 이공계인들의 우수 인력이 배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안정적인 일자리를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굉장히 열악한 처우를 받으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선 일자리, 기초과학 분야 같은 경우는 일자리 개수 자체도 굉장히 적고요. 그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기도 하고 정규직인 경우에도 많은 경우가 당장 좋은 성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이 되는 성과가 나지 않으면은 그 프로젝트가 없어지고 그러면 자신의 일자리의 존폐가 이렇게 결정돼 버리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일단 학생들이 이공계로 진출을 굉장히 꺼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공계에서 학업을 하면서도 다른 분야로 계속 눈을 돌리고 그 과정에서 좋은 학생들이 사회로 나와서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지원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문재인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람이 먼저다이잖아요. 그런데 이공계 지원책 역시 사람이 먼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연구활동에 100%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지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연구 성과가 나오고 뭐 미래의 한국의 원동력은 과학기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본인도 혹시 같은 계통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생명과학 분야 연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정규직이십니까? 네, 저는 정규직입니다. 다행히도. 예,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규직에 계신 분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꾸준히 제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본인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혹은 얻고 있는 것들의 장점들을 사람들에게 좀 더 알려서 그것을 정책화되는 과정, 그런데 직접 참여해 주신 이지연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3,539분의 이 제안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18건으로의 좋은 정책으로 선택되셨다는 게 무한한 영광이실 테고 또 그 가운데서 국민명령 1호가 나와서 첫 번째 우리의 정책이 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하시게 되실 줄은 몰랐을 텐데요. 좋은 정책을 내두신 18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하나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이 18개 정책이 다 이 국민명령 1호로 선택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이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이 되시면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가장 먼저 통과시킬 정책 국민명령 1호를 저희가 뽑았습니다. 예, 바로 어젯밤까지 24,750분의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야,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우리가 밋밋하게 진행을 해서 그렇지 대단한 거예요. 어떤 시상식보다 훨씬 긴장되고 땀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에게 당신 이것부터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예, 어젯밤까지 경합을 벌인 2개의 정책을 먼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그 두 정책과 제안자는 먼저 장애인 등급제 폐지 정책을 제안한 이라나 씨, 그리고 법정교원수 확보 정책을 제안한 박진 씨입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축하드리고요. 두 분 앞으로 나와 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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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씨가 이쪽으로 오실래요? 네, 제가 좀 더 잘생겼으니까요. 뭐라는 거야? 네. 네, 그 이라나 씨를 대신해서 이형숙 씨께서 와주셨는데요. 이라나 씨랑 가까우시니까 그 어떤 정책을 제안했는지 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 장애 등급제 폐지는 저는 3살 때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88년 이후로 장애인 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저는 장애인 등급으로 매겨서 살면서 지금까지 장애인 등급을 가지고 살고 있겠죠. 예, 지금까지 저희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법을 시행하면서 등급을 매겨서 시행하는 제도는 전혀 없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등급을 매기는 것은 소돼지, 예, 소하고 돼지한테 등급을 매기죠. 그러면 저는 등급을 매겼으면 저는 지금까지 사람이 아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유행어로 보면은 저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예, 그래서 장애인을 등급을 매긴 것은 장애인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단지 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노인복지 시행할 때 서비스에서 노인 등급 안 매깁니다. 양육제도 시행할 때도 매기지 않습니다. 여성 서비스 시행할 때도 매기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장애인한테는 왜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 등급을 나눠야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88년 이후로 장애인복지법이 시행하면서 반인권적인 제도를 계속적으로 고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장애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애인 권리 보장법으로 새롭게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라나 씨는 지금 어느 정도로 몸이 안 좋으세요? 네, 우리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저희 동지 중에 한 분이 그 불의의 사고로 저 세상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라나 씨하고 매우 절친한 친구여서 좀 많이 마음과 몸이 상심되어서 지금 사실은 좀 병원에 있습니다. 네, 장애인 등급제 폐지.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사실 우리가 좀 고쳐야 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 등수 매기는 거, 이런 거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누가 이야기하기를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 1위는 1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두가 다 1등이 되고 뭐 순서를 매기고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이런 것들 너무 좋아하는데 좀 같이 갈 수 있는 시대, 같이 네. 갈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네, 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김주영 씨의 명복을 빌고 이라나 씨가 빨리 쾌차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진 씨, 법정 교원수 확보 정책 알 것도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 임용고사 수험생 박진입니다. 사실 공교육 내실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두 가지 정책을 제안드렸는데요. 이제 영상 제목으로는 법정 교원수 확보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봅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첫 번째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하고요. 두 번째, 법으로 최소한 정해놓은 법정 교원 수는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OECD 평균 25명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평균 35명, 그러니까 40명이 넘는 학급도 굉장히 많다는 수치거든요. 강의식 교육 탈피하고 활동 중심 창의적인 교육을, 인성교육을 요구합니다. 학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론의 문매를 받고 있는데요. 과연 학교 현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만들어줬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예산 부족, 경제성 논리를 들어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지 않고 있는데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학급 수를 줄여나가기 때문에 정작 저출산이어도 학력인구 자연 감소분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줄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법정 교원수 확보율이 현재 중등 같은 경우에는 78%밖에 달하지 않고 있거든요. 나머지 20%가 넘는 수치는 계약직 교사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정한 그 환경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학당 세수를 줄이고 법정 교원수를 확보해서 적어도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나서 인성교육, 창의적인 교육, 그다음 활동 중심을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두 가지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네. 아무리 좋은 교육 정책이라고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교육에 투자해 주십시오. 네,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현장에 계셔서 나오는 말씀이라 그런지 네. 더 절절하게 들려요. 예.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 두 분 중에서 그렇죠. 국민명령 1호가 탄생합니다. 네. 물론 등수 다른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또 1등을 가려야겠네요. 물론 네. 다른 17분이 내신 정책도 언젠가는 그렇죠. 저희가 아마 정책화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1호가 말씀드립니다. 아닌 거지 네. 정책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다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예. 졸지 마시고 예. 저도 네. 이번 참에 후보님께 한번 국민의 명령을 한번 내려보고 싶은데 시상을 직접 한번 맡아주시는 네, 건 저희가 어떨까요? 국민명령 1호로서 정책화하실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이 자리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이쪽으로 오시죠. 아니요, 후보님이 이쪽으로 오시고 네. 두 분이 자리를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운데로 나오시고요. 네. 예, 두 분이 자리를 바꾸시고 아니 박진 선생님이랑 예, 네. 이렇게 예. 왜냐하면 제 옆에 쓰시는 게 더 외모가 빛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예라고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명령 1호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명령 1호 여기 여러분들 보이시죠? 당신의 정책을 캐스팅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명령 1호의 투표 결과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걸 문재인 후보께 전달하고 문재인 후보께서 그 결과를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따가 하시고요. 발표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예. 발표를. 예, 국민명령 1호 투표 결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750명 중에 투표율 32.1%, 그리고 총 득표수 7,953표를 획득한 이라나 씨의 장애인 네. 등급제 폐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이라나 씨 축하드리고요. 네. 이어서 증서 네. 전달실. 국민명령 1호로 선정된 이라나 씨를 대신해서 이형숙 씨에게 저희가 증서를 전달하겠습니다. 국민명령 1호, 성명 이라나, 정책명 장애인 등급제 폐지. 귀하께서 국민명령 1호 공모전에 제안해 주신 장애인 등급제 폐지 정책이 국민명령 1호로 선정되었기에 증서를 드립니다. 2012년 11월 4일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드리는 첫 번째 네. 명령이고 부탁이고 소원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라나 씨 씨를 소감도 대신해서 한마디 잠깐 들어보죠. 소감을 네. 들어볼게요. 네. 저희 이나나 씨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이 자리에 함께 못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요. 저는 의정부에서 의정부 세움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는 곳은 지금 일산에서 다리만 건너면 김포인데 오늘 여기 참석하자 저상버스를 타고 오다가 저상버스가 고장났다고 다리 위에서 뚝 떨어뜨려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4km를 전동 휠체어로 달려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많이 몸이 추웠다 녹는 상황에서 되게 지금 몸이 안 좋은데 저희 장애인들이 지금 광화문 농성장에서 장애 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로 76일차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11월부터는 거센 칼바람이 막 농성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의원님들 한번 농성장에 놀러와 주시고요.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도 꼭 한번 놀러와 주셔서 저희 이번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게 집으로 돌아갈게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재인 감사합니다. 후보님께도 네. 여쭤보고 싶어요. 예. 아까 저희가 이렇게 딱 앉혀놓고 옆에서 명령들을 내리고 이런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제가 대통령 후보로서 정책 공약을 우리 국민들께서 함께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취지로 국민명령 1호 운동을 했는데요. 3,539분이 아주 소중한 제안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 정책에 오늘 본선에 오르신 18분 또 선정되신 분 정책도 훌륭하지만 이 3,000여 분 정책 모두가 다 훌륭하십니다. 저의 정책 공약에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후보님과 18분 자리로 예, 자리해 다시 주시기 모시도록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거를 나중에 전달을 하도록 하죠. 예. 정말 무겁네요. 우리가 소개를 할까요? 예. 정말 무거워요. 이게 아니 못 드실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국민명령 1호 저는 못 들었는데 그걸 한 번에 드시면 진행상 빨리 말씀해 주세요. 네. 국민명령 1호 오늘 18분 말고요. 나머지 모든 제안서를 한 권에 치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행사가 끝나는 대로 문재인 후보께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그거 뭐예요? 무겁죠? 예, 이 방금 국민명령 1호로
선정된 그 장애인 등급제는 며칠 전에 그 김주영 씨 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을 때 제가 문상을 갔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그 장애인 분들에게서도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장애인 등급제는 장애인들을 1급, 2급, 3급, 4급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겨서 그 등급에 따라서 지원의 종류를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도 맞지 않고 또 이 장애인들의 존엄성에도 아주 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 18대 대통령 문재인의 첫 번째 임무로 생각해서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행정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법률의 개정을 또 지시를 하겠고요. 또 그때까지 이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리고 그리고 또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이 장애인 등급제의 등급 판정이 너무나 엄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하든지 지원을 작게 하려는 그렇게 지금 이제 되고 있어서 장애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이 장애인 등급 판정도 대폭 이 판단을 완화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SNS를 통해서 늘 국민들로부터 정책을 제안받고 또 중요한 정책 결정할 때는 국민들 의견을 듣는 그런 창구를 개설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들의 의견을 늘 반영하고 또 국민들께서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네.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시겠다 뭐 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뭐 저 정도 무게의 책을 드실 수 있다면 이 정도의 정책 좀 근데 정말 하실 수 무거운데 있을 것 그걸 같습니다. 드시네요. 네. 예. 네. 1위는 선정이 됐고 네. 혹시 유 대변인께서는 기억에 남는 그 정책 제안 있으셨어요? 그 대통령 질문제 그게 기억에 남네요. 옆에 계신 노승효 씨께서 네. 말씀해 주셨던. 네. 저는 이런 것도 기억에 남아요. 지난번 타운홀 미팅 때 네. 공공시설에 여자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의 2배로 지어야 한다. 그걸 의무화하자. 그렇게 했던 것도 항상 이게 여자 화장실에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런 장소에 오면 그 여성 화장실에는 훨씬 많은 줄을 서서 바깥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한 것을 티를 내고 있게 되는데 굴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다 개선이 돼야 할 테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아마 풀어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현장에 있는 의견들을 하나씩 듣다 보면 예. 그게 조금씩 우리나라가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네.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순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국민이 먼저인 대통령, 통합과 신뢰의 대통령이 반드시 될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대위 여러분들의 각오와 결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각급 선대위 대표단이 위치한 쪽으로 자리를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경기 선대위신데요. 자리가 비좁으셔서 제가 조금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경기 선대위 대표단 여러분 앞에 제가 와 있는데요. 한두 분 응원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예, 이제 선거가 47일 남았나요? 세선을 다소를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만들라고 민주당이 집권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 선대위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우리 52개 지구당은 꼭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민주당을 집권당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인천 선대위 차례인데요. 인천 상임선대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예, 인천 지역 선대위를 대표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문재인 후보와 함께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그것은 문재인 후보의 꿈이자 우리 국민 모두의 꿈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21세기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그 때문에 민주통합당은 오늘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정권 교체, 정책 교체, 시대 교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문재인 후보의 12월 대선 승리를 다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고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인천에서 단결된 힘을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벽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천 선대위에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이 계신가요? 네. 예. 네, 그러면 서울 선대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선대위신데요. 다시 한번 환성 질러주시겠어요? 서울 선대위시죠? 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서울선대위원장 노웅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출범식인데 가만히 앉아봐 있으니까 근질근질하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 이제 대선이 45일 남았습니다. 문재인 후보 대선 승리 확신합니까? 확신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확신합니까? 민주당이 이깁니까? 민주당이 대선 승리 민심입니다. 단일화가 민심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 억울해서라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대통령, 사람 사는 세상 만들겠다는 바보 노무현 정신 우리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대선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호 한번 외치고 앉겠습니다. 제가 구호하면 3번 이기자입니다. 우리 민주당원의 힘으로, 민주당의 힘으로 이긴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선대위입니다. 중앙선대위는 민주캠프, 시민캠프, 그리고 미래캠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선대위를 대표해서 여기 이낙영 선대위 위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예. 존경하는 선배 여러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어제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했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각오로 다시 뛰읍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아쉽거나 서운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직 문재인을 통한 정권 교체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문재인입니다. 선거는 뛰는 겁니다. 선거라는 단어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더 뛰고 더 만나고 더 말해야 합니다. 왜 민주당인지, 왜 문재인이어야 하는지 쉬지 않고 국민들께 말씀드립시다. 우리는 이깁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상대가 누구여도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 이은 세 번째 민주정부, 세 번째 민주당 정부를 문재인을 통해서 기필코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부터 온 국토를 우리 두 발로 뜁시다. 온 국민을 우리 두 팔로 껴안읍시다. 이 겨울의 추위도 우리 열기로 녹여냅시다. 1997년보다 더 질긴 집념으로, 2002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2012년의 기적을 우리가 만들어내십시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문재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낙연 위원장님의 힘이 네. 되는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이 격앙된 분위기를 이어가야 할 텐데 저희 시민 캠프의 공동 대표이신 재윤경 위원장, 네. 저하고 방을 같이 쓰는 사이인데요. 네, 대통령 선거가 처음이시죠? 네. 예,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그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이라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모인 많은 분들의 열의를 보니까 선대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사실 팍팍한 살림에 한숨 짓는 서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습니다. 밖에서 늘 비판만 하다가 이렇게 함께 시대 교체를 일구고 정권 교체를 함께 하겠다고 뛰는 것이 아직은 어색하지만 45일 동안 정말 즐겁게 뛰겠습니다. 즐겁게 뛰는 과정에서 45일 후에는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고 시대를 교체해서 더 이상 눈물 짓는 서민이 없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시대의 맏형인 우리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을 함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국민들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저뿐만 네,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네. 그날이 무척 기다려지고 또 네. 고대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제주와 호남, 영남의 각 지역 선대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12월 19일 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승리의 그날이 저도 무척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모이신 선대위 모든 분들, 그리고 여기 함께 오신 당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격려하면서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네. 뭐 더 필요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아주 네. 간단하고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같은 것으로. 예, 같이 한번 외쳐보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감사합니다. 네. 네. 민주통합당 용광로와 같은 선대위의 많은 분들이 그 뜻과 같이 미래를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귀하게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민주통합당의 대선 승리를 위한 큰 역할들을 해주실 분이죠. 정세균 상임고문, 그리고 김두관 전 경남이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정세균 전 대표님께 먼저 그러면 말씀을 조금 듣고 또 김두관 전 지사님으로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우리는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1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켜서 민주당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선거를 치루어 봤습니다. 선거에 승리하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선거에 패배하면 비참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정권,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 45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6.2 지방선거를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우리 민주당은 6.2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일은 선이요, 6.2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악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이제 앞으로 45일 동안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결정과 행동은 선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악이다. 우리 모두는 저 위에서부터 당원 동지에 이르기까지
또 당원이 아닌 지지자에 이르기까지 12월 19일 선거 승리를 위해서 내가 문재인이다, 내가 후보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서 12월 19일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이뤄냅시다, 여러분. 동지 여러분,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것, 정권 교체는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정권 교체는 우리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1야당 민주당이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이번 12월 19일 확실하게 교체해달라,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민주당에게, 문재인 후보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명령을 이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모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후보 단일화입니다. 두 후보를 하나로 만드는 것, 두 후보 중에 하나로 고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통합해서,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12월 19일 대선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단일화의 시간표, 문재인의 시간표도 있고 안철수의 시간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문재인의 시간표나 안철수의 시간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당장 단일화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정책 논의부터 시작해서 국민의 명령, 국민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12월 19일 확실하게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켜서 민주당 정권을 만들어냅시다. 여러분,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문재인 후보이고 제가 문재인 후보입니다. 꼭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세균 전 대표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두관 전 지사님께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일산 킨덱스에서 우리 중앙 및 수도권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게 되고 조용하면서도 매우 단호하고 또 열기들이 우리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전국 228개 시군구 현장에 가면 오늘과 같은 그런 열기가 저는 많지 않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 후보 단일화만 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지나친 낙관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치연합과 정책연합 그리고 단일화의 주도권을 쥐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기 계신 모든 당원 동지들이 바로 문재인의 분신이 되어서 저 스스로가 문재인이다 이런 생각으로
현장에서 띄워줄 때만이 우리 문재인 후보가 승리하고 민주통합당이 승리하고 국민이 승리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오늘 이 시간부터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저 스스로가 후보다 그런 생각으로 저 김두관도 문재인 후보 분신이 돼서 12월 19일 대선 승리를 위해서 분골 쇄신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민주주의는 후퇴되고 우리 서민 경제는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남북 관계는 단절이 됐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승계하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민주개혁 진보정권의 제3기 문재인 후보 승리를 위해서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세균 전 대표님 그리고 김두관 지사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3기 민주정부 대통령 만들기 큰 주역 정세균, 김두관 두 분 지도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뜨거운 연설을 두 분께서 해주셔서 정말 네. 감동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 남겨놓고 있죠. 네. 뭐 오늘 계속 언급됐지만 뭐 희망, 새로운 희망 이런 이야기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예. 문재인 후보를 정식으로 소개할 때 어떤 방식이 좋을지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행사를 기획하신 분들이 냈던 아이디어가 후보를 멋지게 소개할 사람을 소개해라. 그래서 문재인 후보를 너무나 멋지게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한 분을 찾아봤습니다. 저희 선거 캠프의 이름이 담쟁이 캠프잖아요. 네. 그렇죠? 이 담쟁이, 혹시 이유를 알고 담쟁이는 계십니까? 아무리 높은 벽이어도 함께 손을 잡고 한 몸이 되면 그 어떤 높은 벽이나 담도 오를 수 있다라는 의미의 담쟁이를 우리가 이 담쟁이 캠프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민주통합당의 감성, 담쟁이 캠프의 기획자, 국민시인 도종환 의원님입니다.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후보의 소개를 맡은 담쟁이 시인 도종환 의원님께 힘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종환입니다. 지난 9월 평택에 있는 치유센터 와락을 찾아가서 쌍용차 해고 노동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눈물을 흘리는 문재인을 보았습니다. 영화 왕이 된 남자 광해, 그 영화 다 보고 난 뒤에 구석에 앉아서 한참을 우는 문재인을 보았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자주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선배 시인 한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시인이라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정치인, 연민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난 5년간은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용산에서 그리고 쌍용차에서 수많은 학생과 노인들이 죽어갔습니다.
여의도에서 전철 안에서 묻지마 살인이 횡행을 하는 그런 킬링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게 하는 정치, 킬링의 정치를 힐링의 정치로 바꿀 수 있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구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킬링의 정치를 다시 힐링의 정치, 치유하는 정치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나는 그가 문재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 냉혹한 카리스마가 아니라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 따뜻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 누구입니까? 정의롭고 공정하게 살아온 사람, 앞으로 정의롭게 살겠다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후보가 아니라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정의롭게 살아온 사람, 삶으로 그걸 보여준 사람,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싸워온 사람, 독재와 싸워온 민주주의자, 그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넘어서 제3기 민주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재벌을 위한 정치, 부자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사람,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저 거대한 수구 보수의 벽, 불평등의 벽, 불균형의 벽, 차별의 벽, 이념의 벽, 시멘트보다 더 견고한 저 주류 보수의 벽, 그 벽에 붙어서 담쟁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손에 손을 잡고 우리 앞에 놓인 이 절망적인 환경을 아름다운 풍경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것, 우리 안에 출렁이는 것, 우리 안에 설레이는 것, 우리 안에 타오르는 것, 물결 같은 이런 것들을 파도로 바꾸어서, 거대한 파도로 바꾸어서 한 시대를 새롭게 밀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우리들의 꿈, 우리들의 기대, 우리들의 희망, 우리들의 요구를 정말로 제대로 수렴해서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후보, 또다시 우리들의 꿈, 또다시 우리들의 사랑, 또다시 우리들의 중심, 문재인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나가자 민주통합당 영원히 빛나는 민주주의 우리의 피 끓는 사랑이 이 땅의 평화와 통일로 힘차게 용서 숨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9월 16일 여러분은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로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은 정권을 바꾸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정치를 바꾸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 명령을 받들기 위해 결전의 채비를 해왔습니다. 대선이 45일 남은 이제 출전 준비가 끝났습니다. 승리의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위대한 도전의 첫발을 내딛습니다. 12월 19일 기필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부터
문재인 정부 5년간 대한민국은 근본적인 틀이 바뀔 것입니다. 국민들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위대한 도전의 깃발을 올립니다. 저는 단순히 대통령이 되기 위해 정치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출마하면서 정권교체와 함께 정치교체, 시대교체를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공평과 정의의 두 가지 가치를 근간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상생과 평화의 새 질서를 수립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위대한 도전은 반드시 위대한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는 정의로운 자들의 것입니다. 정의로운 자들의 위대한 도전에 의해 역사는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끊임없는 위대한 도전으로 나라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주화를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늘은 또다시 위대한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온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전은 절박합니다. 저는 우리가 처한 5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정치 불신의 위기입니다. 정치는 국가 진로를 이끄는 방향타입니다. 방향타를 잃은 배가 제대로 항해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갈 길을 잃고 헤매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이 정치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는 정치, 따를 수 있는 정부, 새로운 정치가 꼭 필요합니다. 둘째, 성장 잠재력의 위기입니다.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은 겨우 1.6%였습니다. 경제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전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공정한 재벌의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 단가 후려치기 같은 불공정한 하청구조, 골목경제까지 넘보는 재벌의 횡포, 수출과 내수, 지역 간, 계층 간 불균형, 이런 불공정, 불균형 경제구조를 해결해야 합니다. 공정과 균형, 공존과 상생의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일자리의 위기입니다.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또 직장에서 밀려난 장년들에게,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노년들에게 좋은 일자리의 벽은 너무나 높습니다. 청년들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한창 때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국민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일자리가 있는 경제, 출근할 곳이 있는 하루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불안의 위기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은 오늘이 힘겹고 내일이 불안합니다. 어디 기대고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묻지마 범죄가 창궐하는데도 국민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어린이와 여성은 밤길이 무섭고 어수선 곳이 두렵습니다. 불상가스가 바로 곁에 있어도 국민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살률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만큼 국민의 삶이 불안하고 힘듭니다.
이제 전면적으로 이 위기에 맞서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현재와 미래의 불안에 떨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한 나라, 삶을 지켜주는 복지, 기댈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5번째 위기는 평화의 위기입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반세기 동안 얼어붙었던 휴전선을 녹여냈습니다. 2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분단의 역사에서 큰 물줄기를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무지, 무능, 무책임의 산무정책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송두리째 망쳐놓았습니다. 새해와 휴전선이 늘 조마조마합니다. 북핵 문제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다시 터야 합니다. 평화경제의 심장이 힘차게 뛰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그 어떤 위기도 극복하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미래의 희망과 꿈을 담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경제 민주화로 불공평, 불공정의 경제 구조를 과감히 고치겠습니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성장을 이끌고 성장이 다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경제를 완성하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희망과 꿈을 키워나가는 그런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물줄기를 다시 흐르게 하겠습니다. 평화경제의 도도한 흐름을 되살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 남북 경제연합의 시대를 맞게 될 것입니다. 북방경제와 대륙경제로 우리 경제의 지평이 넓어질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과 꿈이 있는 정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정부입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확실하게 열겠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 안심 한국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믿고 맡기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기득권과 특권 없는 공정한 정치,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정치,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치, 저 문재인은 새로운 정치 시대를 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선거는 5대 위기를 초래한 세력과 5대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바꾸려는 두 세력의 대결전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의 국정 파탄이 5대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경제도 망치고 평화도 망치고 안보도 망쳤습니다. 무능에 대해서 부패도 끝간대를 모릅니다. 이번 대선은 그런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새누리당도 당연히 함께 심판받아야 합니다. 새누리당을 이끈
박근혜 후보도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국정 파탄에 책임을 지고 심판받아야 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다시 정권을 맡겠다고 나선 것, 저는 참으로 염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입니다. 왕에서 귀족으로 그리고 국민으로 인종, 성별, 신분의 벽을 깨가면서 참정권을 넓혀온 것이 세계 공통의 민주주의 발전사입니다. 대한민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유신 독재 때만 해도 국민들 손으로 대통령을 뽑지 못했습니다. 불과 30여 년 전 일입니다. 시민들의 참여가 만개할 때 민주주의 열매도 가장 풍성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참정권은 앞으로도 더 확대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올해부터 해외에 계신 재외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만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지만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내에 있으면서도 일 때문에, 근무 시간 때문에 투표하지 못하는 국민이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투표 시간만 두세 시간만 연장을 해도 수백만 명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정치가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치 혁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은 정권이나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 좌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정신의 문제입니다. 저는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투표 시간 연장에 필요하다면 국고 보조금 반납 법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이번 대선부터 시행하는데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면 그만큼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 보조금을 줄여도 좋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투표 시간 연장은 박근혜 후보에게 달렸습니다. 박근혜 후보만 찬성하면 수백만 명이 더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박근혜 후보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다수 국민이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 저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해서 힘을 합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저와 안철수 후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안철수 후보도 저와 마찬가지로 단일화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습니다. 선거를 45일 앞두고 있고 후보 등록일은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정말 단일화가 될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게 제안합니다. 단일화의 시기와 방법을 합의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충분히 논의하도록 합시다.
저에게 유리한 시기와 방법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방안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시작합시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단일화할 것이라는 원칙, 그리하여 힘을 함께 합쳐서 대선에 임할 것이라는 그 원칙만큼은 하루빨리 합의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하도록 합시다. 저는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선대위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당은 우리 헌법 제1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 정부, 대통령보다 앞에 있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조직이고 또 민주주의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정당에 대해 갖는 냉소와 실망도 우리 정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거듭되는 혁신을 통해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지 해체나 그 존재를 부정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 민주통합당도 국민의 눈높이에 많이 모자라지만 헌정과 민주주의가 유린되던 그 엄혹하던 시절에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이 땅에 민주주의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민주통합당의 역사가 우리 국민들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민주통합당의 역사에 국민들의 피와 땀이 어려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발전시켰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민주통합당을 더 크게 하나 되는 민주, 진보, 개혁 진영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혁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저와 우리 당원 동지들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자기 희생이 따르더라도 민주통합당의 혁신,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대선은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대역사입니다.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를 이루어 새로운 정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입니다. 저는 이제껏 역사와 시대의 부름을 피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 부족하지만 역사에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정당입니다. 지금 저와 우리 당이 부여받은 역사적 소임은 대한민국을 바꾸는 일에 우리를 던지는 담대한 도전입니다. 테러도 없고 하산도 없습니다. 오로지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모두가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모두의 꿈이 절박하면 역사가 됩니다. 12월 19일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정권과 정치와 시대를 바꾸는 저와 여러분의 위대한 도전이
먼 훗날 우리 역사에서 반드시 위대한 변화로 기억되게 하겠습니다. 그 도전과 변화의 가슴 뛰는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뒤에 계신 선대위원장께서 앞에 같이 나오셔서 함께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와 선대위원장님 그리고 정세균 후보와 김두관 후보와 같이 무대 위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영, 모두 김부겸, 앞으로 나와주시면 김영경,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수 앞줄에 계신 분들 전부 나오셔서 함께 나와주시죠. 네, 후보님과 함께. 네, 네. 결의의 희망 민주당 온 결의의 내일 밝힐 용사가 되리라. 이 나라 지킨 민주당 피땀을 네, 정의로운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2월 19일 18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새 미래를 좌우할 대전환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서민경제와 평화를 파탄낸 이명박 새누리 정권을 극복하고 5천만 국민을 절망의 늪에서 구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45일 남았습니다. 45일 뒤 사람이 먼저인 대통령, 대한민국의 정의를 다시 세울 대통령,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대통령,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문재인과 함께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 다 같이 감사합니다. 손을 높이 치켜들고 외쳐보겠습니다.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우리 모두 12월 19일 18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입니다. 예, 지금 막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중앙선대위 출범식이 끝났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는데요. 1부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 진행했던 국민의 명령 프로젝트, 네, 국민들로부터 정책들을 제안받는 그런 행사를 벌였는데요. 그 3,500여 개가 넘는 그 정책 제안들 중에서 18개가 본선에 올라서 국민명령 1호로 뽑힌 것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였습니다. 네, 오늘 18개 그 여러 가지 제안 중에서 하나의 제안이었죠. 네, 대통령 질문시간제 도입을 제안했던 한 대학원생을 만나서 잠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저는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는 노승휴라고 합니다. 네, 대통령 질문 시간제도가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저도 안 지는 얼마 안 된 제도고요. 우연히 저도 알게 된 제도인데 영국 같은 의원내각제 국가에는 그런 그 수상질문 시간제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의회 회기 중에 그 수상이 반드시 의회에 출석을 해서 주 1회 30분 동안 그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면서 그 내각과 그 의회 간의 어떤 제도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런 대통령 질문 시간제 도입을 생각하시게 된 게 아무래도 지금 이명박 정권의 국민과의 불통,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리고 의회가 굉장히 다수 여당이 되면서 일방통행식 그런 입법 과정을 거쳐면서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그런 게 영향을 줬죠. 뭐 지금 사실 그 대통령제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권력이 집중되는 대신에 의회가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여당이 더 이제 야당보다 더 수를 많이 쓰는 점유한 과정에서 그 반대 세력들과의 어떤 대화 타협이란 게 전혀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다수의 그런 어떤 힘의 논리로서 이제 반대 세력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그래서 뭔가 더 갈등만이 불거지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그런 뭐 한계 같은 거랄까 이제 그런 데서 좀 절망감을 느끼고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이런 식으로 그 제도적으로라도 그런 대화 소통을 강제하는 게 차라리 좋겠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제도를 이제 우리나라에 맞춰 한번 따와보자 뭐 이런 식으로 제안한 겁니다.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질문 시간제 도입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할 거라고 보시니까 오늘 실제로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뭐 우선 이런 거를 사실 대통령 개인에게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정책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의회에 직접 출석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뭐 대정부 질문 제도 같은 게 있지만은 이제 국무총리나 그런 각부장관 등의 국무위원만 한정이 되고 그 질문 답변도 되게 요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국회에는 그 단순히 이제 대통령 1년에 한번 뭐 연설 같은 걸 하는 게 지금 전부인데 직접적으로 어쨌든 어제 행정부의 총책임자인 그런 대통령과 야당이 30분 30분 그런 질문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런 국민들에게 어떤 그들 간의 어떤 그 대화라는 것이 낱낱이 공개됨으로써 이제 다시 대통령이 어떤 독선을 막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특히 이제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여소야 대전국이 될 텐데 이제 그 경우에 오히려 이제 흔히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여소야대는 항상 파국으로 이제 치달아 왔는데 이제 이런 대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진정으로 어느 쪽의 어떤 정책과 논리가 우수한지 심판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로서 그런 선택도 할 수 있고 그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 각자에게도 자신들 어떤 얘기가 국민들한테 낱낱이 공개되는 만큼 더 책임 정치를 이제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질문 시간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청년이시니까 청년으로서 이런 정책을 꼭 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너무 저는 뭐 청년으로서 사실 뭐 이제 사실 이 경우에는 뭐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이제 거의 여야가 막론을 하고 모든 후보들이 이제 그 대학 문제라든가 취업 문제를 이제 뭐 많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뭐 우선 뭐 그거는 이제 어떻게든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젊은 층의 목소리가 너무나 반영되어 왔지 않은 거는 제 불만이 있고 제 주변 친구들도 그만큼 정치의 회의를 많이 느끼는데 그나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뭔가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문재인 후보 캠프가 지금까지 시행했던 국민 명령, 국민들의 정책을 듣는 그 제안 제도에서 18개 본선 진출작으로 꼽혔던 대통령 질문 시간제 그 정책을 제안한 노승유 대학원생을 만나서 잠시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1부, 2부로 진행된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출범식에서 1부에서는 이렇게 국민 명령 1호를 발표하는 행사가 있었고요.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국민 명령 1호로 꼽혔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 그리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각 단위별 선대위 관계자들이 대선 승리를 결의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오랜만에 정세균 상임고문 그리고 김두관 전 경남지사 이번에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뛰었던 두 후보가 나와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오늘 아까 연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잠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정과 상생의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고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안전한 나라 복지국가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남북 평화를 정착시켜서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현황과 관련해서는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서 거듭 강조했는데요. 특히 박근혜 후보가 아직까지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100억이나 들여서 그럴 가치가 있냐 이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이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입장은 정확히 보이지 않고 여야가 국회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자기는 제3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말을 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도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지금부터 단일화 논의를 해 나가야 된다, 시간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단일화 논의 테이블로 나오라고 이렇게 거듭 외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출범식이 모두 끝났는데요. 앞으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주목되는 일이고요. 투표시간 연장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쪽에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이 공동 전선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할지 그것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이제는 이번 주에 복지와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집중한 다음에 이번 8일과 9일에 제주도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 자신의 정책을 종합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 전날에는 안철수 후보가 정책을 발표하죠. 그리고 그 전날에는 박근혜 후보가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9일, 10일, 11일 연달아서 새 후보가 정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유권자 여러분께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어떤 후보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될지, 그런 자질이 있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마이TV에서는 계속해서 대선 주자들의 일정을 생생하게 생중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오마이TV 생중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